자, 지금 이 시간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 정치 분야에 이어서 오늘은 둘째 날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 기자, 지금 이제 한 1시간 10분 정도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오늘도 공방이 예상되는 쟁점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대정부 질문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오늘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장관들이 줄줄이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를 상대로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쟁점들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시간 전에 시작된 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 성일종 의원, 한 논문을 이렇게 집어들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현장 영상 보고 오시죠.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취소압력 행사한 겁니다. 아니 연구원들이 박사들이 연구원에서 여러 명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그러니까 왜 이거를 취소를 하도록 압력을 넣겠습니까? 반일 감정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논문이 나오면 안 됐겠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 요청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이 논문 필요하시면 제가 방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반일 감정에 편승을 해가지고 여러분 정권 타도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공부 좀 하세요. 이런 기준 만들 땐 말이죠. 다 그렇게 해요. 장인찬 최고위원, 뒤에 공부 좀 하세요. 이 말이 썩 들어오는데 오늘 대정부 질문 질의하는 의원들 몇몇 보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보니까 조금 전에 봤죠. 성일종 의원 그리고 임병헌, 최재형, 태영호 의원 오늘 나서고요. 민주당에서는 김병주, 김경협, 안규백, 이원욱, 기동민, 박주민 의원 등등해서 둘레, 여섯, 여덟, 10명 거기다가 정의당 의원 1명까지 해서 11명 하는데 이 의원들 몇몇들 보면 오늘 이런 쟁점들 크게 부각되겠구나 이런 거 좀 나타나지 않나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의원은 성일종 의원인데요. 우리 수산물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방금 보신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가 적어도 대한민국 바다에는 당장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 때 쓰였던 논문이나 과학적 수치 등을 근거로 해서 장관들이나 내각에 질의하는 형식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군인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육산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라던가 뭐 지금 여러 가지 군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쟁점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예상되는 가장 많은 질의 내용을 차지할 만한 것을 두 가지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이 두 가지가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얘기가 나와서요. 저희가 얘기를 옆길로 조금만 더 세겠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 흉상, 홍범도 장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사람이 고 백선엽 장군이 언급이 됐죠. 그래서 이 대정부 질문 전에요. 오전에 국회에 여러 상임위가 열렸는데 그중에 정무위원회에서 이 고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냐 아니냐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답변하는 과정에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됩니다. 박민식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은 일제강점기 때 흥남시청 농업계장으로 일을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친일파가 아니냐 이런 답변을 해서 여야 모두 좀 공방이 일었는데 이 두 분 한번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박민식 장관의 이 발언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도 그러면 친일파냐? 이 발언은 어떻게 좀 보세요? 장인찬 최고위원.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런 지적이나 비판을 굉장히 삼가해 왔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의 일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뭐 실제로 관직을 했죠. 흥남시청 농업개장을 했는데 그것까지 막 우리가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친일파라는 공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민주당에서 우리 6.25 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의 젊은 시절 기록을 가지고 친일몰이를 하고 파묘까지 하겠다고 하고 워낙 좀 극단주의적으로 나오다 보니 역지사지해보라라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박민식 장관이 꺼낸 것이고요. 과거에도 뭐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 친일파 후손들 한번 찾아내보자라고 민주당에서 먼저 막 이 논쟁에 불을 붙이다가 조사해보니까 오히려 민주당 쪽이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유야무야되고 망신을 당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19대 국회 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보면 민주당도 이 정치적으로 역사적 부분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영웅과 위인을 공격하기 전에
그 공격이 고스란히 진보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뼈아플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민하고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설주환 부위원장은 어떠세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일부는 너무 나가신 거 아니냐 이런 발언도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너무 나가셨어요. 저는 박민식 장관이 참 검사하실 때 되게 스마트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보면 좀 너무 의도된 거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본인의 원래 뜻인지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이념적으로 지금 논쟁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저 말씀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백선엽이 친일파, 백선엽 장군은 제가 뭐 6.25 때 공을 그걸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일본에서 출판한 자서전에 본인이 간도 특설 때의 대장으로서 독립군들을 잡으러 다녔다라고 본인이 쓴 책이에요. 뭐 남이 써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주군으로서의 어떤 친일 행적이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했던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개장 했다 저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일제시대 때 공무원 했던 분들 다 친일파입니까? 우리가 그 반민특위라 해가지고 이승만 정부 때 그 친일파들을 전부 다 기재를 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때도 일반 공무원들은 그냥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행적을 적극적으로 한 공무원들은 당연히 친일파로 분류를 했지만은 그냥 단순히 공무원만 했던 사람들은 그냥 친일파로 기재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박민식 장관이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왜 저런 말씀하시는지 저는 논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논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한 발언이다. 자, 다시 대정부 질문 돌아와서요. 설주현 부위원장. 네. 민주당에서 내일쯤에 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특검법 발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아마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도 크게 좀 공방이 오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최상병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부분은 최상병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순직을 하셨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한데 네. 오히려 지금 그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어떤 외압 논란이 더 불거지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저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본인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본인이 주가 되면 안 된다. 최상병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진실이 밝혀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참 귀에 이렇게 꽂히던데 일단 그걸 떠나서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석연치 않은 과정 수사 발표를 한다든지 이첩을 했는데 그걸 또 다시 가져갔다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대통령께서 경로를 하시면서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사단장 누가 하냐 이런 말씀을 했다는 어떤 비공식적인 어떤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여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의혹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진실 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지금 안보실 차장, 안보실 2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방비서관이라든지 다 경질이 됐어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뭐 정상적인 절차라고 하지만은 맞아요. 왜 유일하게 그 두 분만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뭐 국방부 장관 경질론도 나오는 걸 보면 최근에 이런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그대로 이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자, 대정부 질문에서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어떤 질의와 어떤 대답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요. 오전에 열렸던 각 당들이 회의를 하죠.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 주권론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죠. 자,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총리는 헌법 제1조 1항이 뭐냐라는 질문에 답을 못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명백하게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입니다. 그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김지진 변호사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가 된다. 이 발언은 명백하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다. 그렇게 들리세요? 제 생각에는 그 이재명 대표께서
그 전체주의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체주의의 개념은 어떤 공동체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근데 개인을 수단화하는 이런 체제를 이제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뭐 역사에도 예가 많이 있죠. 히틀러가 대표적이고 뭐 스페인의 뭐 프랑코 정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이제 전체주의라고 하고요. 근데 통일부 장관이 얘기한 저거는 국민 주권을 인정하되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이제 다원주의를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에 반대되는 말이 결국 다원주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국민 주권을 인정하지만 모든 어떤 국가의 어떤 주권 행사에 국민이 일일이 다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국무회의를 할 때 우리가 영상을 틀어놓고 뭐 1번 안건, 2번 안건 이런 걸 뭐 생중계를 하면서 모든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찬반 투표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이유가 국민 주권을 부정해서가 아니고 국민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우리 헌법에도 자유와 창의라고 하는데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민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대의제를 통해서 이런 국가의 권력 행사를 누가 할지를 좀 미리 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권력을 위임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국민 주권을 행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대의제를 통해서 나머지 국민들이 이제 개개인의 개성을 발휘하고 자유와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다원주의거든요. 이게 전체주의에 정반대되는 개념이고 지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얘기한 얘기가 결국엔 다원주의와 대의제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전체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 말이라고 저 발언이 어떻게 보면 좀 악용될 경우에는 오히려 포퓰리즘이나 저 발언이야말로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현 지금 뭐 우리 소식이 들어오면 좀 전해드리면 좋을 텐데 아직 뭐 소식은 안 들어와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출석하는데 경질 얘기 많이 나오겠죠? 민주당에서는 경질을 주장하겠습니다만 이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9대0 만장일치로 기각되는 판결을 받아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정치적 부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 쟁점으로서의 장관 경질 요구에 뭐 탄핵안 발의라든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김영호 장관이 대의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모두가 주권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직접 선출해서 뽑은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 이런 대의민주주의의 원칙 아래에서 국민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라고 권한을 지금 이양하고 지켜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뭐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정부나 이 선거를 통해서 합의해서 구성해 놓은 정부가 뭐 만들어 놓은 법이나 질서, 제도 이런 것들을 모두가 무시하게 됐을 때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해석해서 김영호 장관이 국민들 주권 행사할 수 없다로 받아들인다면 왜곡하는 쪽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정부 질문은 아닌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국회에서 눈길 끄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하나 설주환 부위원장한테 질문하면서 드릴게요.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상임위가 이제 국회 국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식 일주일째인데 오전에 국방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거기에 참석을 했었더라고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 와중에 이렇게 상임위에 출석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국방위원장이 이제 한기호 의원인데 위원장한테 뭐 한 말씀 좀 해주시라 그랬더니 한기호 위원장이 할 말씀 없다. 그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국회의원이 상임위에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그 모습 좀 어떻게 좀 평가 좀 하세요? 그러니까 참 당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이 계속 길어질수록 그 과거에 없던 이 따뜻함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동료 의원에게 좀 뭐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상임위를 당연히 참석을 해야죠. 의원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은 당 대표로서의 그렇죠.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비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상임위의 또 상대방 당 위원장에게 뭐 격려의 한 말씀이란지 뭐 고맙다라는 한 말 정도 듣고 싶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둘째 날 대정부 질문 저희가 잘 정리해서요. 또 전해드릴 거는 또 추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식자의 뉴플리 순서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리플리 오늘 제목은요. 윤 정부는 회초리 든 의붓 아버지다. 의붓 아버지는 때리는 사람 물음표입니다. 이 대정부 질문 어제부터 시작했죠. 이 주인공 여느 때처럼 한덕수 국무총리였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총리 입에서 명쾌한 답변 듣기는 쉽지가 않았는데요. 오늘 대정부 질문 마치시고 바로 요 앞인데 나가신 길에 야당 대표 만나서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맞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맞죠?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과거 검사 윤석열이 이끌어낸 유죄 판결을 대통령 윤석열이 없애주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원하신다면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상당 부분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검찰에 계실 때 기소한 사람들이고요. 원하신다면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밀지 마시고요. 국정을 통할하시는 분이 견해가 있으셔야죠. 한 총리 한동훈 장관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 이 자리에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칭 여럿 등장했는데요. 윤석열 후보, 검사 윤석열 씨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이 뽑은 관리인에 불과한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최소 30년 이상 방류한다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염려하는 국민들을 가리켜 싸워야 하는 세력이라면 겁박하고 윤석열 씨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말입니다. 네, 어제 급기야는 이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대정부 질문 처음부터요. 제발 서로 경청 좀 해달라 부탁했던 국회의장이었는데요. 이 탄핵 발언에 감정적으로 높아지는 여야 의원들 목소리에 초등학생만도 못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직권 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한 이 반창회라는 단어요. 사실 90년대생인 저한텐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표현입니다. 어제 92년생 류호정 의원, 43살 차이가 나는 한덕수 총리와 이 훈훈한 또 건설적인 토론의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16년 전 노무현 정부 때와 지금의 정치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이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민도 예전보다 화가 좀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좋은 소식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과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곧 퇴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요. 총리님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윤석열 정부까지 5정부에 걸쳐서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고위직을 역임한 진기록의 보유자이십니다. 이렇게 중용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그 2007년에 전 중학생이라 방금 말씀하신 걸 자료로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당시에는 협치가 좀 잘 되었던 것 같습니까? 말하시는 걸. 당시에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각 위원회별로 총리 공관으로 여야 동반으로 초청을 했을 때 저희가 초청했던 모든 위원회는 다 응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야가 같이 와주신 위원회는 딱 하나였고요. 저는 이걸 87년 체제라고 부르는데요. 정치는 오늘도 그 시절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재 정권의 후예와 친일파를 박멸하자거나 공산 전체주의와 반국가 세력을 절멸하자고 합니다. 수준도 또 수준이지만 남는 게 없으니까 싸움이 덧없습니다. 네, 싸움이 덫이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로 단식 7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전에요. 김진표 국회의장 단식 천막을 먼저 찾았습니다. 민주당 출신 의장 응원과 격려 차원의 방문인 줄 알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계속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나 나라를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도 옳은 건가. 민주당이 주장하던 10개 중에 한 서너 개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6개만 살리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국민 70, 80%가 그만하면 좀 됐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제대로 된 의회 민주주의 아닐까. 지금 일반 종교에서 저 사람이 혹시 좋은 객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방문객. 대표님.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한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윤미향 의원, 그제는 정청래 의원, 일전에는 김남국 의원이 나와 코인 사태에 직접 해명했던 그 방송이었습니다. 육체적 어려움이야 견뎌내면 되는 것인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 나라 상황이 안타깝고 괴롭고 그렇죠. 미래가 암울하면 절망하고 좌절하죠.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민생이 너무 어려운데 뭔가 든든한 아버지 같은 좀 그런 국가, 정부 이런 걸 기대하지만 지금의 국가와 정부는 회초리를 든 무서운 의붓아버지 같은 모습이에요. 국회에서는 자기 잘못 지적받으면 호통치고 고압적으로 말 끄는 다음에 그냥 넘어가자 이러시더니 끝나고 나면 라디오 달려가셔서 그렇게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뒤풀이 하시는 게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유행이신가 봅니다. 네, 장희찬 최고위원님, 먼저 최강욱 의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씨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이동관 씨라고 발언을 했던 내용에 이어서 다음 날 나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 전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이재명 대표 참 많이 비판하고요. 민주당 정치인들과 거세게 토론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공개석상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의원이라던가 대표라던가 하는 호칭을 붙이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상대를 선출한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동관 씨, 또 나아가서 대통령을 향해서 윤석열 씨 운운하는 이런 행태는 민주당이 뭔가 룰을 지키면서 링 안에서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저작거리에서 마구잡이로 난동을 하는 취객 같은 정당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품격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강성 지지자들은 환호할지 몰라도 국민 전반으로 하여금 정치 혐오와 민주당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겠습니다. 네, 설주환 부위원장님, 어제 조홍천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이재명 대표 만나러 좀 가달라 이런 부탁을 했고 류호정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나는 자리 좀 마련을 해달라 했더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만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워낙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덕수 총리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임명제청을 받았을 때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의 국무총리를 한 역임한 인사다. 그래서 여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 대통령도 설명을 하셨었고 당시에 민주당으로서도 과거에 민주당 정부에서도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통과를 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한덕수 총리께서 이런 좀 뭐 정치적인 역할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뭐 사람이 어떤 한 개인일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제1야당의 대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정 운영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답답하실 정도로 막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법이 통과가 돼도 대통령실에 올라가서 다 거부권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무총리께서 조금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주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 발언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터뷰한 발언이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결국은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서른 의원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 탄핵 논쟁 당시에는 지나치면 결국 망한다.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돼 있다라고 말해놓고 그때 기억은 머리에서 모두 지워버린 모양입니다. 서른 의원은 탄핵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처지는 면하지 않겠습니까? 네, 설주환 부위원장님, 서른 의원 어제 직접 탄핵 언급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 오늘 민주주의라면 끌어내릴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취지가 어떤 내용인지 뭔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서른 의원께서 저렇게 얘기하셨다는 부분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서요? 그 발언의 강도가 세서 놀랬다는 게 아니라 네. 서른 의원께서는 어찌 보면 지금 당내에서 약간 비주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떠한 그 거리 시위나 이런 부분에서 뭐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도 오히려 거기에 전 동조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직접적으로 저런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본인이 보기에도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아주 가정을 하는 것인데 그 만약에 대통령의 지시라든지 대통령의 어떠한 그런 묵인 하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위법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물론 탄핵은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자주 반복되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발의가 자주 되는 것은 대한민국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비상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에게 그리고 정부에게 저는 적법 절차를 잘 지켜서 어떤 국정 운영을 해 달라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지 저것을 뭐 실제 탄핵으로 가자 뭐 이런 선동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장혜찬 최고위원님, 탄핵 관련 발언 말고도 의붓 아버지 이야기가 난데없이 소환이 됐거든요. 이재명 대표 발언을 두고서 재혼 가정 비하하는 거 아니냐 여권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항상 논평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판할 때 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진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번 발언은 정말 많은 재혼 가정에게 상처를 남긴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단식을 오래 하면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식으로 인한 또 하나의 리스크인데요. 거대 야당을 이끄는 당수가 단식하면서 이런 말실수를 하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우리 국회와 민생의 관점에서 너무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고요. 앞서 탄핵 이야기도 지금 정기국회에서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탄핵이라는 정말 무거운 그리고 비극적인 단어를 민주당이 너무 가볍게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도 9대0으로 기각된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국민적으로 남긴 상처가 아직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 이야기를 쉽게 꺼낼수록 제살을 깎아먹는 자승자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단식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김지진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측 오늘 12일에 검찰 조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단식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담을 느껴서 늦어도 9일까지 나와달라 이렇게 재차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12일이라고 하면 13일째 단식이 되는 날짜인데요. 정상적인 조사가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단식으로 인해서 뭐 건강이 악화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사에 좀 차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단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뭐 건강이 악화된 어떤 피의자를 검찰에서 억지로 불러서 조사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죠. 과거 이제 코로나 시국에도 이제 코로나 감염자가 대거 나올 때도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가 좀 어떻게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단식 13일째다 하면 저게 정말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저게 진짜 단식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뭐 억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든지 이런 게 어렵고 아무래도 뭐 조사 일정이 계속해서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 좀 변동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오늘 뉴플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앵커 에픽 함께 보시죠. 김만배 씨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이 일파만파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 수사에 나서고 있고요. 정치권, 여야 모두
여기에 총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진희 변호사, 먼저 오늘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서울중앙지검 이제 반부패부에서 김만배 씨 자택 그리고 화천대유 이제 사무실 등 총 3곳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예, 관련해서 이제 지난 1일에 그 신앙님 언론노조 위원장 대상으로 먼저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 지금 신앙님 위원하고 같이 이제 연관된 그런 범죄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증거 확보, 뭐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수사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이제 영장실질심사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3월 8일에 이제 김만배 씨가 이제 화천대유 관련 이제 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네. 지금 이게 이제 구속 기간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9월 7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속 기간이 만기되면 어쨌든 뭐 석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외에 또 다른 지금 이해충동법 관련해서 또 받고 있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검찰이 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관련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고 검찰 측 주장은 뭐 김만배 씨가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신앙님 사건도 있고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혐의도 부인하고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는 걸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뭐 하지만 또 김만배 씨 변호인 입장에서는 구속 기간이 너무 길다. 지금 거의 뭐 2년 가까이 구속이 돼 있었는데 이게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해서 양측이 좀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당시에 김만배 씨 인터뷰했던 신앙님 전 위원장 오늘 검찰이 출석하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출석해달라고 통보를 했는데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제 본인이 이제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출석을 안 했다고 해요. 뭐 언론에 잘 알려져 있지만 혐의는 뭐 이해충돌법하고 그다음 기타 이제 배임 수재거든요. 관련해서 그 내용도 나왔지만 뭐 이제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 이 부분이 사실 참 그 단어가 어렵진 하지만 네. 이제 배임 수재라는 이제 범죄에 해당하는데 항상 들을 때마다 어려워요. 이거. 네, 혐의점은 그렇습니다. 근데 각자의 입장이 이것도 좀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님 위원장 얘기는 검찰에서 그냥 날짜만 통보를 하고 구체적으로 언제 나와라 뭐 이런 시간까지 얘기해 주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아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통보를 했는데 뭐 본인이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출석을 거부했다 하면서 양측의 좀 주장들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기자,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건 지난 대선 당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앞서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허위 제보 의혹이 있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4년 당시 선거 하루 전날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이 상대 후보자의 동생이 어떤 파일을 불법으로 유포해서 그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이재명 시장이 형수에게 욕을 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보도를 한 언론사가요. 이 김만배 씨가 한때 몸을 담았고 그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배모 씨가 있었던 언론사라고 합니다. 선거 직전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 이런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이 사건이 얼개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네. 검찰은 최근 이 배 씨로부터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위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제보를 했다 이런 진술을 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슈가 되는 대선 당시에 신앙님 전 위원장과 김만배 씨가 했다는 인터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거짓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여야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어서 좀 들어보시죠.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대선 공작 예로 치면은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 줬다. 이런 게 진짜 선거 공작 아닙니까? 근데 그거 무혐의했다가 법원이 기소 결정했대. 적반하장, 후안무치 대표적 사례지.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 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 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으로 당선자를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꾸기 위해 자행되었던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장희찬 최고위원. 어제 뭐 대통령실에도 입장을 냈고 지금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도 지금 이 인터뷰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요. 대선 당시에 캠프에 계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대선 3일 전에 나왔던 보도였기 맞아요. 때문에 확실한 정정 보도라던가 객관적 수정이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써먹어서 재미를 봤던 방법 그대로 대선 때도 똑같은 공작을 시도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고요. 이 김만배와 신앙님의 뉴스타파 조작 보도가 터지자마자 언론도 기다렸다는 듯이 검증 없이 이걸 보도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선대위 주요 인사들이 이틀 동안 60건 이상의 SNS를 올리면서 그야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대장동 리스크라는 이재명 대표의 최대 약점을 돌리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것이 아마 의외로 접전이었던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공작이 아니었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이 표차가 지금보다는 더 났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다행스럽게도 대선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이 대선 조작은 단순한 가짜뉴스 정도로 처벌해서는 될 일은 아니고 일벌백계 정말 확실한 엄중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 당장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누군가 본인들 정파와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가짜뉴스를 만들고 광야로 가자라고 할지도 모른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가짜뉴스 표현이 나와서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서 가짜뉴스 거짓 선동 관련한 발언들 내놨었죠. 그 목소리 좀 한번 듣고 다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라는 반지성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에 빠뜨립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짜뉴스 유포라든가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전 부위원장. 지금 문체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가짜뉴스 퇴치 TF 대응팀 뭐 이런 것도 가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뭐 문체부 소관이죠. 언론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뭐 방송국이나 엊그저께 방통위원장 이동관 위원장이 나오셔가지고 이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장제원 가방위원장이랑. 근데 권한이 없으시죠. 네, 언론사에 대해서는 문체부 소관이고 신문업 같은 경우는 등록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체부 소관이어서 저는 박병훈 장관 이걸 신속하게 지금 했는데 가짜뉴스 당연히 저는 엄벌을 해야 되고 엄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뭐 여야가의 문제는 아니고요. 가짜뉴스로 인해서 실제 뭐 제가 생각나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 펜타곤이 뭐 폭격당했다, 아니면 폭발을 테러를 당했다. 이게 다 가짜뉴스로 밝혀졌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 혼란을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엄단을 해야 됩니다만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하는 언론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 어떤 진영과 가까운 어떤 언론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런 언론사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이번에 뭐 그 신앙님 씨 어떤 김만배 씨 어떤 이 인터뷰 내용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가짜인지 뭐 김만배 씨가 거짓말한 건지 아니면 신앙님 씨가 둘이 공모를 해서 한 건지 물론 의혹은 있습니다. 책 세 권을 1억 6,500만 원이나 주고 산다는 것은 상식적이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뭐 여당 윤재욱 아까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신 부분이 너무 앞서가신다. 지금 민주당과의 어떤 연륜성이라는 이런 드러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논평을 안 내는 것이 관련성이 없어요. 김만배 씨와 뭐 이재명 대표 간의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이것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과거에는 둘이 어떤 이해관계가 성남시장과 사업 시행자로서 어떤 이해관계가 맞지가 않아서 갈등도 있었다는 것도 사실인데 그 뒤에 갑자기 김만배 씨가 이재명을 위해서 왜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표 한 팀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이거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장해찬 최고가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과거의 적도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리고 제가 저도 의심을 하지만은 실제 뭐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표가 한 팀이다? 그렇게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과거에 그렇게까지 서로 뭐 공산당이다 서로 뭐 그렇게 욕지거리까지 주고받은 사이였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팀이라고 하는 개연성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당사자로서 이 어떻게 정도 보세요? 정황 증거가 나왔으면요. 강제 수사 들어가야 돼요.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표 측과의 교류가 없었는지 그리고 이걸 9월에 만들었다가 3월에 터뜨린 것도 네네. 정상적인 언론이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동안 이 정도 인터뷰를 묵힐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팩트 체크를 해도 100번은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조우영이라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하면 끝나는 팩트 체크인데 그걸 뉴스타파가 하지 않았고 다른 언론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끄러워해야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 보도는 아시는 것처럼 3월에 나왔어요. 네. 대선 3일 전에. 2월 말에 있었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언급을 했어요.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조우영에게 커피 왜 타줬냐라면서 정확히 이 대목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라는 단어도 김만배와 이재명 대표가 공동으로 이재명 대표와 화천대유 사이의 연관관계를 끊기 위한 논리적으로 쓰는 단어이거든요. 여러 가지 굉장히 겹치는 게 많아요.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극단적인 시도를 한번 했을 때 압수수색 당시에 그게 언론 보도 되기 전인데도 알고 있어서 논란이 됐었죠. 네네. 경기도 국정감사 때. 네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뉴스타파의 이 조작 보도가 알려지기 전에 어떻게 그걸 미리 알고 대선 토론회에서 질의를 할 수 있었는지 여기서부터 저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수사기관이 좀 밝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 보도했던 이 해당 언론사 고발도 검토한다고 하고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긴급 심의를 또 한다고 하고. 근데 어제 봤더니 이 언론사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보도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이렇게 사과문 발표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한가요? 그러면? 사과라기보다는 선전포고문처럼 보이던데요. 선전포고로 보시나요? 이게 신학림 씨가 1억 6천만 원 받은 거 몰랐다. 이거는 잘못이라는 거 외에 나머지 모든 부분은 자신들을 향한 변명,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향한 선전포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언론사 같은 경우도 단순히 모르고 오보를 쓰는 것이야 정정하고 배상을 하면 되는데 네. 이 적극적인 조작에 가담을 한 경우라면 그리고 더군다나 그 조작 대상이 우리 국민들의 민의가 집중되는 대선이라면 언론사의 존폐를 고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설주한 부위원장이 책값 1억 6천만 원 그 언급을 하셨는데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만배란 사람은 50억도 그냥 주는 사람인데 1억 원 정도야 그냥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갖다 붙이면 모든 아니죠. 논리가 그렇게 다 뭐 어떻게 그러면 그런 논리를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안민석 의원님이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저희 주변에도 있지만은 이렇게 쓰시는 분도 저 거의 못 봤는데 저건 좀 잘못된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만배 씨가 그만큼 뭐 독특한지 아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책 3권에 1억 5천을 준다는 건 국민 누가 들어도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그 납득이 되지 않고 안민석 의원님이 저는 비유는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거 우리 김지진 변호사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책 3권, 한 권에 5천만 원 상당. 근데 책 내용 보니까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런 것도 있고. 이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너무 이제 비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논리가 좀 비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책에 가치가 있다 하면 뭐 당연히 책값도 올라가겠죠. 뭐 얘기 나온 거 보면 뭐 한영우님의 님의 침묵 초판본이 한 1억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뭐 책의 가치가 뛰어나다고 하면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언론에 나오지만 훈민정음 같은 경우에도 훈민정음 해례본이 뭐 몇십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가치 있는 책이면 충분히 고가가 될 수 있지만 이 내용 보면 뭐 제목도 대한민국 뭐 혼맥 지도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재벌가와 권력과의 어떤 유착 관계에 대한 어떻게 약간 뭐 찌라시에 대한 짜집기라고도 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진 책이 무려 이제 3권에 1억 6천만 원이다. 이건 굉장히 좀 비상식적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정말 책값이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지는 건 제가 볼 때 오히려 좀 본질을 호도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낼 수는 없고 두 분께 요거 가지고 하나만 좀 논평을 듣고 좀 끝낼게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희대의 조작극이라고 하면서 총공세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박성준 대변인이 이거는 지금 국정무능 프레임 전환시키려는 카드로 비친다. 12월에 대장동 관련 특검하니까 그때 밝히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논평 먼저 설주환 부위원장 듣고 장희찬 최고위원 드릴게요. 저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도 취지인가요? 이런 갑자기 어제부터 국민의힘에서 그다음에 뭐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이 부분을 키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학님 씨와 김만배 씨 간에 어떤 모종의 거래 1억 6,500만 원의 돈이 갔는데 도대체 왜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상한 건 두 가지. 그러니까 그 하나랑 또 하나는 왜 6개월 뒤에 그게 나왔냐. 그럼 뉴스타파의 입수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죠. 이 부분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뭐 민주당하고 연결이 돼 있든지 어떤 정치권에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점도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수사를 해가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여당 원내대표의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게 대선 공작 프레임으로 가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아까 우리가 방송 초반에 다루었던 대정부 질문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일거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덮기 위한 어떤 그런 방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두둔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당에서 너무 프레임을 짜서 공작 프레임으로 가서 이걸 좀 앞서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여당의 의도가 있다 봅니다. 장희찬 최고위원. 이거는 나라가 뒤집힐 일이에요. 김대엽 게이트 이후 사상 최악의 대선 조작이기 때문에 단순한 오버성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유린당할 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가 김만배라는 사람의 손에서 펼쳐졌던 거죠. 아주 대담하게 광야로 가겠다.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된다 하면서 조우영 씨나 남욱 씨 등을 무마시키려는 이 거짓말을 묵인하라고 무마하는 그런 대담한 시도까지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음 총선도 그다음 대선도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고 치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선 공작 게이트의 전모는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진행 중이니까요. 저희도 계속해서 좀 따라가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앵커의 픽 넘어갑니다. 자, 이 묻지마 범죄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는 흉흉한 세상입니다. 요즘 이런 세상에서 경찰 대응 많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평가가 나온지 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먼저 영상 준비했는데 영상 한번 같이 좀 보실까요? 자, 지금 이 화면이요. 경찰차 블랙박스입니다. 그런데 요 경찰이 안에서요. 저 권총을 좀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서 출동을 합니다. 경찰이 권총을 들고 출동을 하고 저 가운데 지금 엎드려 있는 사람이요.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용의자인데 그러면서 경찰이 용의자에게 총을 겨누면서 칼을 내려놔 하면서 진압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흉기를 발로 차면서 이게 제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희 변호사, 지금 저희가 쭉 영상 봤는데 저렇게 경찰이 도착해서 진압하기까지 이게 한 20초 정도밖에 안 걸렸다 그래요? 네, 총으로 제압하는데 20초 정도 걸렸고요. 그러니까 출동 시간까지 다 하면 3분 안에 이제 범인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지난달 27일인데요. 충청북도 이제 청주 이제 서원구에 있는 한 사거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행인이 이제 흉기를 들고 막 배회를 하고 있었고 당시 시간이 이제 퇴근 시간대라 유동인구도 좀 많아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경찰이 굉장히 신속하게 출동해서 저 화면에 나왔지만 총기로 바로 제압을 하고 20초 만에 이제 남성을 제대로 제압을 했고 그리고 남성은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폭처법상 이제 우범자 이제 조항이란 게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상황이죠.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는 경우에는 우범자 조항으로 이제 처벌할 수가 있는데 그 우범자 조항으로 지금 입건이 돼서 조사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민지수 기자, 우리가 영상 하나 더 볼 텐데 영상 하나 좀 틀어주시겠어요?
자, 요것도 뭐 범죄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민지숙 기자. 네, 지금 이번에는- 경찰이 뭐 차를 이렇게 뭐 툭툭툭 치는데 저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는데요. 현재 경찰이 저렇게 앞에 서 있는 차량을 문을 두드렸는데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이 차량 신고가 들어온 게 저렇게 도로 한복판에 서 있어서였는데 알고 보니 운전자 안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음주 상태였다가 경찰에게 적발이 되자 저렇게 도망을 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옆에서 보고 있던 흰색 트럭이 끼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과 시민의 콜라보로 해당 범인을 현장에서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영상 시민과의 환상 콜라보라는 제목으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붙잡힌 남성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였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앞서 보셨던 경찰관이 이 권총으로 제압하는 모습, 저게 지금 얘기하는 저위험 권총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이 보급한다고 하죠. 그걸로 해서 빠르게 진압하는 상황. 그리고 음주운전자를 시민들하고 함께 도와서 이렇게 제압하는 장면. 이런 걸 보면요. 요즘 세상이 흉흉한데 그래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까지 해서 프레스룸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